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번 주에 나온 굵직한 경제 현안들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일부 먼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코너를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 이어서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는 아파트 공시지가 폭등했는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잠시 후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준 이번 주 주요 경제 현안 중에 5가지 소식을 먼저 보실 텐데요.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빅 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저희가 먼저 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 유가 쇼크, 차량 부재, ISDS, D-1 이렇게 저희 제작진은 5가지 주요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시 키워드 어떤 소식일까요?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증권 소식 아니고요. 부동산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의견을 청취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하는 기간이지만 어쨌든 가격이 공시가 돼서 살펴보니 공시가격이 지금 서울 아파트만 해도 18.67% 오른 걸로 나왔는데 5년 만에 최고 상승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보유세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제 강남과 용산, 한강 주변 아파트들의 경우 최근의 집값 급등세가 그대로 공시가에 반영이 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입니다. 자,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아파트 공시가가 나왔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일단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약 1,500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일단 작년 보다도 훨씬 높은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연구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이는 22년 17% 정도 상승 이후 가장 두드러진 수치인데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69%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실상 2025년 한 해 동안의 개별 시세 변동분이 상승폭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제 관심 가는 지역이 서울 중에 특히 이제 강남 3구 또 한강벨트 지역들의 상승률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성동구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한강벨트 아파트들의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까지 해서 통칭 보유세가 크게 오를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시가격 급등은 저희 대한민국의 누진세율이라는 그 구조상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 적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해당 지역 소유자분들의 체감 보유세 부담은 사실상 공시가격 상승률을 뛰어넘는 단지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 감면과 같은 보유세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흐름을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강남도 강남이지만 지금 서울 강북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번에 공시가가 그렇게 크게 오른 거는 아니어서 보유세가 또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 기조를 볼 때 앞으로 이제 공시가를 좀 현실화율 적용을 해서 계속 높여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보유세가 강북뿐만 아니라 지방도 굉장히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향후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남권 중심으로 국지적이더라도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어찌 보면 다주택자분들에게 자산을 좀 축소하고 가볍게 가져가라는 심리적 압박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정책 방향과 변화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고가 주택자들,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 압박도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매물 상황이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보유세 인상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 강남권에 한정되어 있던 매물 증가 추세가 인접 주요 자치구 및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고령일 주택자분들이 사실 자산을 축소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매물로 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고령일 주택자분들이 한강벨트 및 주요 인접 자치구에서도 매물 출회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지금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집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전세 물건이 지금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월세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뉴스들이 나와서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자,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을 갖고 부동산 시장 임하는 게 좀 좋다고 보시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매물이 점차 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공급 부족 환경은 맞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분들이 아무래도 향후 조세 부담이 가중된다면 일부 월세 인상이나 반전세 전환을 통해서 세입자분들에게 주거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자녀가 없거나 생활연고지를 바꾸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시다면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매물로 계약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자, 세입자분들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이 깊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고가주택 소유하신 분들도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전략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또 소유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주택자, 특히 실수요분들이라면 다주택자분들의 절세 매물이 집중적으로 출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말 4월 초 정도에 매물과 시장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시면 절세용 급매물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 실거래가 대비 의미 있게 조정된 급매물이라면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이제 고가주택 보유자분들 또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보유세가 가중되더라도 현금 흐름이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지 좀 냉정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부담이 만약 크시다면 세금 체계상 유리한 똘똘한 채로 자산을 어느 정도 압축하시거나 토지분 재산세가 없는 입주권 등으로 자산을 리밸런싱하는 재배치도 조심스럽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국토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 가격 토대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유가 쇼크 이렇게 키워드로 잡아봤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쟁이 끝날 기미를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한국이 지금 1등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관련해서 김주영 캐스터가 좀 내용 전해 주실까요? 네, 이란 전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동 리스크가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고요. 또 국제 유가 역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역시나 이 카타르 등 각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보복 공격에 나선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카타르 LNG 시설이 다시 한번 공격을 받으면 여태까지 이란이 본 적 없는 힘으로 이란의 가스전을 날리겠다라는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내놨고요. 또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자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추가적인 병력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축을 했던 모습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력한 발언을 내놓는 그 배경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간밤 베센트 재무장관에 따르면 원유에 대해서 제재를 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이 원유 제재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고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최근 원유 가격에 대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공급을 늘려서 국제 유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언제 과연 끝나느냐. 네. 이런 게 가장 관심이 될 텐데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3주째 접어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주에서 5주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한두 주 안에는 좀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주말 사이에 또 좀 지나고 나면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바람도 있고 전망도 있다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4주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한 말을 잘 지켜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단기전이라는 게 이제 한 달 내에 마무리되면 단기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상도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 마무리를 해주는 게 우리 경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가 쇼크에 대해서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거와 연관된 세 번째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부재인데요. 차량 부재 키워드로 정리한 뉴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차량 부재 나왔네요. 자, 지금 정부가 비상대책을 지금 강구하면서 대통령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유가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차량 오부제 검토, 그다음에 민간을 강제시한 어떤 그 옛날에 우리가 걸프 전쟁 이후에 차량 오부제 이런 거를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지금 정부가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지은 기자가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부재 운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선제적 수요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오부제 또는 10부제 방안을 관계 부처에 검토 지시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요,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에너지 사용 설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는데요.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에는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이 금지됐었고요. 1991년 걸프전 때는 약 2달 동안 전국 단위 10부제가 실시됐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지은 기자는 차량 오부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로 보십니까?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서 시행이 안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의 바람이 잘 전달이 되고 또 그런 기대감이 또 잘 우리 국제사회의 플레이어들이 인식을 해서 국제유가 상황 좀 정리하고 우리도 차량 오부제 시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소식들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번째, 아까 저희가 ISDS 키워드로 보여드렸는데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국제 분쟁입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 외국의 투자 기업들이 거대한 기업들이 연달아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서 국제적인 어떤 분쟁과 재판이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큰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국내외 투자사들에게도 큰 이쟁표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지영 캐스터가 소식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한국 정부가 3,200억 원 규모의 국제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홀딩스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 그러니까 ISDS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 건데요. 이번 분쟁의 경우에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작이 됩니다. 쉰들러가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KCC로부터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 25.5%를 매입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이후에 현대 엘리베이터 측에서 유상증자, 파생상품 계약 등을 진행을 하면서 쉰들러 측에서는 대주주인 현정은 회장을 위한 지배력 유지를 위한 조치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쉰들러 측에서 한국이 유럽과의 에프타 투자 협정을 위반했고 의도적으로 차별 대우를 했다라면서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하지만 중재판정부에서는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다라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에는 8년간 이어진 분쟁에 한국이 승소를 한 거고요. 또 민간 기업 간의 분쟁이 국가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라는 사례를 남겼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향후에 정부는 소송 비용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가가 승소를 해서 좀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식 전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승소는 우리 국부를 지켜냈다는 그런 의미 외에 그런데 앞으로 이와 같은 소송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관련해서 이 소식 어쨌든 이제 2부 순서에서 또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주경제판 뉴스킵 5 다섯 번째 저희가 K컬처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D-1 어떤 소식인지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자, BTS 컴백 무대가 D-1입니다. 내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때 3년 9개월 만에 컴백 무대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데일리가 있는 이 주변 지금 광화문 차량 통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을 좀 이진 기자가 전해 주실까요? 네. BTS 컴백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S는 오는 21일 오후 8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입니다. 약 3년 9개월 만에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만큼 현장 인원은 무려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공연에서 정규 5집 앨범 아리랑 무대가 처음 공개되고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공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특히 숙박과 음식, 굿즈 소비 등을 포함하면 서울 지역에만 약 2,6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는 21일 자정까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이번 공연이 K-팝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티켓 파는 것만 1조 원 이상 글로벌 판매량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직접적인 연관 산업 규모까지 해서 3조 원 이상 이렇게 지금 이 기자가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다 추산을 하면 약 100조 원 이상까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단한 경제 승수 효과가 생기는 그런 이벤트인데 잘 안전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지은 기자는 이 BTS 컴백 무대 어떻게 보실 계획이십니까? 아무래도 광화문에 많은 네.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이 네. 돼서 저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지 않을까 넷플릭스 싶습니다. 통해서. 네, 지금 뭐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또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잘 공연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요. 자,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주요 경제 소식과 이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 1부는 이지은 기자 그리고 김주영 캐스터,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국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리포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왜 집을 못 떠나고 독립이 늦어지는지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를 마치고 저는 잠시 후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부 초대석에서는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역임한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원장을 모시고 거대 외국 기업들이 제기한 각종 국제소송전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배경과 앞으로 국제소송전 대비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종 국제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잇따라 승소를 했는데 국부를 지키기 위한 국제소송전 대비 상황, 특히 쿠팡하고도 지금 소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는데요. 관련 내용 소식 궁금하시다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청년들이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시점이 왜 점점 늦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청년 독립 스위치는 오프. 최근 한국에서는 취업이나 결혼 이전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20대뿐 아니라 30대 초반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지연. 과거에는 대학 졸업 이후 비교적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경력직 채용 증가와 기업의 채용 축소, 산업 구조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시점 역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청년층의 독립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거비용의 상승. 주거비용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 상승, 초기 보증금 부담 등은 청년층이 독립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형성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선택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청년기의 장기화. 최근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범위 자체가 과거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20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청년기가 이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취업, 결혼, 주거 독립 등 주요 생애 단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청년기의 경제적 의존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동시장 진입 지연, 주거 비용 상승, 생애 주기 변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청년 독립이 늦어지는 현상은 결국 노동시장과 주거 환경, 그리고 경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국제 소송전에서 우리 정부가 연이어 승소를 하면서 국부를 지켜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배경 자세히 분석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사한 소송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보통 이제 학교 요즘 일반인들 로스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법학 전문 대학원 또 이렇게 맞습니다. 학교에서 쓰는데 어느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기분이 좋으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지.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이고요. 근데 네. 이제 일반 분들은 흔히 로스쿨이라고 네. 하기 때문에 혼용해서 얘기를 그냥 하고 사용을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외국 기업들이 정말 그냥 외국 기업도 아니고 거대한 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다행히 또 우리 정부가 또 의도한 대로 연이어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자, 론스타, 엘리어, 쉰들러 뭐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데 그 소송전을 우리가 정부가 잘 대응해서 네. 이긴 전체적인 그 배경에 총평을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 자세히 또 분석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뭐 다행히 그런 성과를 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정부가 국제법무 현안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2023년 8월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새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법무국의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일을 같이 하면서 시너지가 났던 것이 아주 가장 큰 이유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으로 들어가면서 교수 출신이 들어가고 원래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검사들과 아주 훌륭한 검사들과 변호사들, 법무관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에 시너지를 네. 내면서 개별 ISDS 사건의 대응 전략을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사건들을 에서 이제 그 역량 있는 정부 대리 로펌, 국내외 로펌들을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아주 잘 해주었고 또 여러 가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도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쉰들러의 소송을 그것도 청구를 기각하고 만장일치로 우리 정부의 완승인 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의 사건의 또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도 되셨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아실 것 같아서 예, 좀 예. 핵심을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건은 쉰들러가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서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이 국제법상의 국가의 책임으로 이렇게 돌리려 했던 그런 시도였습니다. 네. 쉰들러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지고 불필요한 유상증자를 했고 또 경영진의 콜옵션을 헐값에 양도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공정이나 금감이나 금감원에 수차례 민원이나 네. 어떤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이 제대로 적절히 조사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협정을 위반해서 네. 자기네들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네. 쉰들러의 그러한 그 청구를 모두 기각을 했고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론스타도 옛날에 아주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예, 외환은행 맞습니다. 그 매각 예. 관련해서 예. 론스타가 예. 4천억 원 규모 배상해달라고 예, 요구를 예.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 정부가 최근에 작년 예. 말이죠. 예, 승소 맞습니다. 판정을 받았잖아요. 예. 이거의 또 승소 포인트는 무엇인지 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뭐 론스타의 당초 청구 금액은 46.5억 불이었습니다. 뭐 환율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지금 현재 환율은 7조 원 정도였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사건의 포인트는 국제 투자 중재에서도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심각한 반칙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론스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네. 외환은행의 매수인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별도의 국제 상사 중재를 제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상사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도 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네. 판정을 내린 것이 확언이 됐습니다. 네. 론스타는 이제 그 부분을 투자 중재 판정부에 어필하면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네. 한국 정부가 부당한 승인 지연을 했고 매각 가격을 인하해달라라고 하는 압박을 가했음을 주장을 했는데 네. 이에 판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 중재 청구에서 청구 금액의 한 5% 미만 정도의 판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취소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 근거로서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상사중재 판정을 원용한 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그거는 한국 정부의 적법 절차가 위반이 된 거다. 방어권이나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부분을 공략을 했고 그 부분이 성공을 해서 전부 취소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빈틈을 잘 파고들어서 예, 맞습니다. 네, 우리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엘리엇. 옛날에 또 이 뉴스도 떠들썩했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맞습니다. 합병 관련해서 엘리엇이 이거 부당한 어떤 조치다. 예, 예. 이게 또 이제 국민연금하고도 관련이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졌으면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예. 이거 역시도 우리가 이제 승소 판정을 받았는데 예. 이거의 핵심 또 포인트는 뭔지 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에 최근에 내려진 영국법원에서의 파기 완송심은 아직 그 1,600억 원의 그 배상 판정이 네.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영국법원에 내려진 그 판결의 핵심은 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는데 네. 국가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인용을 해준 겁니다. 네, 우리의 주장을 맞습니다. 인용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2대 주주로서 이 찬성으로 이제 의결권 행사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정부의 조치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조치가 정부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예, 정부의 조치가 아니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네. 국민연금이 한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가 1,200개가 넘습니다. 한국 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이제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기업들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그 반대하는 외국 투자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외국 투자자는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입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배상해라.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원천 봉쇄했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노후연금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부풀리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1,600억 원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중재 판정부로 환송이 돼서 이제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금 다투게 됐습니다. 네. 한 번 더 해야 되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일단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예, 복잡한 내용이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다음번에 또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 한번 더 여쭈도록 하고요. 예. 자, 중요한 게 지금 이들 세 개 큰 굵직한 사건 승소 과정에서 일단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된 정부 내에서 일을 하셨을 때의 사건들이었다는 게 또 주목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초대석에 이제 모셨는데, 예. 자, 가장 주안점을 뒀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으로 일을 하실 때 이 예. 사건들에 관련해서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예. 참고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그 승소의 결과들을 저 혼자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국제법무국 내 검사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이제 외부 정부 대리 로펌들과 합심에 따른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하면서 제가 이제 법무부에 들어가기 전에 국제 중재인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재인 경험을 살려서
정부의 입장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중재인이나 법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보면서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판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질문들을 할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의견을 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서면 작성이랄지 그 다음에 중요 심리 과정에서의 구도 변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장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미리 조금 의견을 가져가면서 소송 전략을 짜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시너지를 내는데 좀 주안점을 둬서 우리의 변론과 주장이 중재판정부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네. 다가가도록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궁금한 점은 당시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국제법무국장 공모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초대 국장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 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예. 법무부에서 그런 그 자리를 공모했을 때 들어가시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또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예. 그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수가 정부에 들어가면은 장차관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때 개방형 임기제로서 이제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국장직을 간다고 하니까 다른 주변 교수들이 조금 뭐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은 그 제 전공 분야인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와 아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최적의 어떤 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중재인 경험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네.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고 그 국장을 해보니까 또 공직의 꽃은 국장이나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법무국장은 이제 장관님께 직접적으로 국제법무와 관련돼서 조언을 하고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이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참 여러 그 검사들 변호사들과 재미있게 네. 아주 일을 했었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뭐 학부가 서울대 출신이 아닌데 비서울대와 또 호남 출신인 저를 조금 발탁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성 기준으로 판단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이들 또 궁금해도 하시고 사실 기사로도 많이도 나온 부분이기도 해서 저도 이제 예. 궁금해서 예. 왜 그러셨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예, 예. 자, 그럼 법무부 국제법무국이라는 자리가 예. 옛날부터 있었던 자리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국제법무국은 그때 새로 맞습니다. 그러면 국제 소송전이 많이 그때는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국을 만든 거네요. 조금 더 물론 이제 ISDS 사건은 론스타는 네. 201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무실 내에 국제법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가 네. 2020년도에 그 국제투자분쟁과라고 해서 ISDS 사건들만 전담하는 그런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엘리엇과 메이슨 사건, 싱글러 사건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이런 국제 법무, 정부가 맞닥뜨리는 국제 법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제 법무 지원과를 만들면서 이거를 이제 별도 국으로 네. 독립돼서 이제 국으로 만들게 된 거고 이제 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장을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 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로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커지니까 맞습니다. 국으로 이제 승격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예. 체제로 이제 한 거네요. 예. 자, 그러면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이렇게 주로 국제 소송전 업무만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업무도 담당하는 예. 건가요? 그 ISDS 사건 말고도 다른 중요한 국제 법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국제 법무 정책과와 네. 국제 법무 지원과, 국제 투자 분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사나 상사 규범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 대표단을 유엔에 파견을 하고 이제 관련 협약의 국내 이행 법률안도 네.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법률 시장 개방과 관련된 그런 이슈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무 지원과는 모든 중앙 부처에서 발생하는 국제법무 사안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당사자로 발생을 하는 국제 소송이나 국제 중재 사건들에 대해서 지원 업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국제 법무 이슈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제공을 하고 있고 청년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에도 저희가 이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제투자분쟁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ISDS 사건을 전담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 투자 업무가 많아지고 예. 그에 대한 소송이 또 증가를 하니까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국을 신설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전략과 방침이 성공한 셈이네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좋은 건 하지만 또 소송이 또 들어왔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이제 뭐 여러분도 이제 기사 통해서 보셔서 아시지만 쿠팡에 이제 투자라는 외국 기업이죠 결국은. 예, 예. 뭐. 그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쿠팡이 결국 소송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한국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일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국제법무국장의 임기가 다하기 이제 직전에 네. 그 중재 의향서를 이제 제가 저 앞으로 왔습니다. 네. 인편을 통해 가지고 이 법무부가 이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데 네. 오후에 거기에서 어떤 민원실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서류를 전달하고 싶다고 와서 네. 이제 받아보니까 네. 이제 대통령님과 이제 저 앞으로 이제 네. 그 중재 의향서가 제기가 됐고요. 네. 그 미국 쿠팡사입니다. 미국 쿠팡사에 이제 한국 쿠팡의 모회사가 미국 쿠팡사이고 네. 그 쿠팡사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 미국 투자자들입니다. 그 이제 몇 개 투자사들이 제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중재 의향서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 초기 단계이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쿠팡의 그 3천만 건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대한 개인정보 우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제 제가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면은 물론 투자자들은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 네. 중재 의향서를 냈을 것이지만 네. 이 정부의 각 부처들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처뿐만 아니라 이제 다 부처에서 여러 부처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네. 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어떤 법적 근거나 선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각각 판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ISDS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이 중재 의향서와 관련돼서 이제 협상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상대방과 차분하게 협상 준비를 하면서 당당하게 네. 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는 이번에 쉰들러 사건의 판정에서도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해야 될 또 의무도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그 문제를 떠나서 또 정부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 이거는 뭐 꼭 뭐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예, 어떤 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거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예, 예. 그런 의심이 짙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 계시진 않으니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서. 뭐 네. 쿠팡의 투자자, 미국 모회사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뭐 쿠팡에서는 본인들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쿠팡 그 투자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 정부 여러 부처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조사나 이런 어떤 행정 처분의 어떤 그런 강도를 조금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 중재를 재개할지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아주 슬기롭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소송 전략적인 측면도 노출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직을 나왔지만 아직 얼마 안 돼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뭐 나름대로 다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걱정하지 않는다. 뭐 능히 어떤 뭐 소송이 실제 진행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예.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뭐 쿠팡 뭐 이 소송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송들이 계속 이어질 거로 사실 예상이 되잖아요. 예, 뭐 국제 협력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테고 맞습니다. 외국 투자사의 투자는 더 우리가 많이 받을 테고 예,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우리가 의도하진 않겠지만 계속 소송은 들어올 수가 있고 예. 그러면은 우리 국제 법무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점들을 우리가 보강하거나 대비를 해야 계속 승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예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재직 시에도 가장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썼던 부분은 또 예방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ISDS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네. 이 여러 가지 관련 부처랄지 그다음에 공기업, 지방 정부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도 배포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외국 투자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투자자의 소속 국가와 맺은 투자 보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투자자를 보호한다. 내국민과 차별 대우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겠다라는 그런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또 반면에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하는 데에서도 뭐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국제 법무국이 신설된 지 이제 3년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있어서 조금은 직제가 좀 많이 마련이 돼서 또 훌륭한 뭐 검사와 변호사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SDS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대통령 훈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법률화 해가지고 하는 작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다가 일단 작년 말에는 업무를 마치시고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네, 1월 1월 초에 네, 1월 말까지 업무를 마치시고 이제 예. 그 중앙대 로스쿨 이제 원장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럼 요즘 그 학교 생활은 원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그 학교 생활에서는 이제 국장 때보다 더 바쁜 것 같기도 합니다. 국장 때는 조금 큰 그림을 보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제 국회 쪽에 대응을 하는 게 주된 업무였는데 로스쿨 원장은 기본적으로 강의와 연구는 뭐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로스쿨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 때보다 여러 가지 좀 시시콜콜한 그런 일들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뭐 하루하루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좀 좋았던 그런 결과들도 있어서 상당히 조금 뿌듯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원장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경험도 하시고 다시 이제 학교로 복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때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제 그 로스쿨 원장으로서의 계획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저희 중앙대 로스쿨의 최근 3년간 변호사 시험의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3년 전 12회 때는 초시 100% 합격과 아울러서 전체 4위, 그다음에 13회 때도 전체 4위, 그리고 14회 때는 작년에는 3위를 기록하는 등 아주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원장으로서 이러한 성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고 또 개인적인 차원의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그 공직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로 해왔던 국제 중재인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좀 재개해서 한국 당사자가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냥 외국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그런 중재인으로 선임이 돼서 해당 절차를 좀 합리적으로 이끌어서 합당한 판정을 좀 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짧게 한 20초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로스쿨이 아주 뭐 지원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화랑이고. 근데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이 하니까 뭐 취업이 어려우니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결심과 아주 강한 동기부여가 뒤따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진지한 고민과 탐색을 사전에 조금 철저히 하고 도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원장과 함께 최근 외국 투자사들의 연이은 소송전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 배경을 분석해 드렸고요. 앞으로 전개될 국제 소송전, 특히 쿠팡과의 또 소송이 우려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반적인 소식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식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한 주간의 경제 소식들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